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 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아유 쓸공님들 이번 주는 어떠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약간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약간 그거 같아. 그치. 국룰. 네, 국룰. 자, 잘 보내고 돌아오셨을 거라고 또 믿으면서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오늘은 그동안 좀 쉬었던 국부론 대장정 한 걸음을 또 앞으로 나가 봅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언제 하시려나? 네. 이때쯤 되면 국부론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네. 오늘 공부를 하네요. 맞아요. 이 국부론이 제 어떤 가방의 키링처럼 네, 항상 매달려 다녀요. 언제든 준비할 수 있도록. 네, 언제든 해야 되는데 이 국부론 대장정 쉬더라도 멈추지는 않습니다. 네. 네, 우리 쓸공 언니 정신이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중꺾마. 자, 오늘은 1권 8장 노동의 임금입니다. 이 토지가 사유화되고 자본이 축적되기 전에 아주 초기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만든 모든 것이 전적으로 그의 것이었습니다. 땅 주인이나 고용주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나눌 필요가 없었죠.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분업과 기술 발전으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 때마다 임금도 자연스럽게 함께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물건은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더 적은 노동량을 이용해서 생산되었고 따라서 가격도 점점 싸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물가는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물건 가격이 점점 싸지는 게 아니라 네. 점점 오르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담 스미스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겉보기에는 오히려 물건이 더 비싸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이 책 설명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대부분의 산업에서 노동 생산성이 10배 좋아져서 하루 노동으로 10배 많은 산출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치자. 그런데 특정한 한 산업에서는 생산성이 2배만 향상되어 하루 노동으로 2배만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서 하루 노동으로 만든 10배의 산출물은 그 특정 산업의 하루 노동으로 만든 2배의 분량과 교환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파운드 무게의 상품이 예전보다 5배 비싸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2배 싸진 것이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것을 얻기 위해 5배의 노동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절반의 노동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 덕분에 재화를 얻는 것은 이전보다 2배 쉬워진 셈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불하는 그 가격이라는 개념보다는 네.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투입되는 자원, 네, 이 네. 분야에서 더 물건 가격은 점점 싸진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맞아요. 왜 우리 전장에서 기억나시나요? 가격의 기준은 노동이다.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렇죠. 그 관점에서 계속 설명하시는 거죠. 네. 자, 즉 이 설명의 요지는요. 노동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 물건의 상대적인 교환 비율이 달라져서 겉보기에는 비싸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적은 노동으로 더 쉽게 재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개념은 뭐 언뜻 들으면 이해가 갈 것도 같은데 네.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거든요. 예.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요즘은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어떤 분야, 예를 들면 농업,
특히 과일 재배에서는 생산성이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 공장보다는 아무래도 네. 농업에서는 네. 뭐 사과를 기른다고 치면 사과를 기르는데 여전히 뭐 땅이라던가 계절이라든가 기후 뭐 이런 제약이 있어가지고 노동 생산성이 전자산업만큼 폭발적으로 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자, 만약 공장에서 하루 노동으로 스마트폰 10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농업에서는 하루 노동으로 사과 2상자밖에 못 만든다고 하면 스마트폰 10대는 사과 2상자 정도로 교환 비율이 형성될 수 있어요. 네. 물론 너무 단순화되고 과장된 얘기는 하지만요. 예, 열대로 예. 사과 2상자 사면 안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이제 그렇다 칩시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겉보기에는 사과가 스마트폰보다 5배 비싸진 것처럼 보이죠? 예, 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을 얻기 위해 필요한 노동이 과거보다 훨씬 줄었기 때문에 사과도 예전보다 적은 노동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실제로는 사과의 가격이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요지는 노동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 물건의 상대적인 교환 비율이 달라져서 겉보기에는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적은 노동으로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이 좋아지면 전체의 어떤 시장의 가격이 같이 다운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네요. 역시 열정 씨 똑똑하세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경제를 논할 때 항상 이 노동 생산성이 언급이 되잖아요. 네.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게 적은 노동으로 이제 많은 재화를 얻게 된다는 의미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함께 올라간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네, 맞아요. 우리 경제 뉴스에서 뭐 국민 1인당 노동 생산성이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예,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너무 단어 자체가 노동 생산성 이렇게 나오면 네. 어렵다고만 느껴졌는데 네.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임금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토지 사유화와 자본이 축적이 시작되면서 노동자가 더 이상 노동 산출물을 전부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지대, 즉 지주의 몫이죠. 그리고 이윤, 자본가의 몫, 이 먼저 공제된 뒤 나머지가 임금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좀 추상적이니까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 아주 옛날에는 노동자가 일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 산출물을 전부 가질 수 있었죠. 예를 들어 농부가 사과 100개를 수확하면 그 100개가 전부 자신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가 사유화되고 자본, 즉 돈이나 도구, 재료 같은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어쨌든 토지가 사유화되고 또 자본을 대는 사람이 따로 나타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환점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저도 국부론을 읽으면서 이 토지의 사유화와 자본의 축적, 이 두 가지가 자본주의에 있어서 엄청난 변환점이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맞아. 예. 각자의 역할을 나눈 거기는 한데 네. 그럼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더 향상이 되니까. 그죠. 분업이 된 건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다 가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 그렇죠. 네. 이 사실 지구의 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누가 그냥 준 적이 없어. 예, 그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냥 주어진 것이지. 그죠. 맞아. 그 인간이 이 소유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이 자본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네. 동물들이 뭐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사실. 네, 인간만이 이런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내 땅이야 막 이러고 예, 울고 웃고 싸우고 막 부동산 예. 가격 때문에 예, 속상하고 그리고 그런 서로 거네. 전쟁도 하고 그죠? 맞아요. 예. 뭐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이 인류가 위대한 역사를 이룩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기는 하지만요. 그러네요. 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네. 자, 토지가 사유화되면서 지주가 나타나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농부가 지주의 땅에서 사과를 재배하면 이 내 땅을 썼으니까 지대를 내라라고 합니다. 즉 수확한 사과에서 일정 부분은 지주의 몫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주 외에도 또 가져가는 사람 있잖아요. 사과를 가져갈 수 있는 또 한 명의 사람? 그죠. 네. 이 농부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만 자본가죠. 맞아.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게 더 아쉬운 거야. 내가 노력해서 땄는데 지주와 자본가라는 사람들의 권력이 더 크니까 그죠. 내 노동력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거지. 그죠. 서로 자기가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죠. 이 자본가는 농부가 이제 스스로 씨앗, 도구,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런 거를 미리 제공해 주죠. 돈을 빌려준다든지 씨앗을 제공해 준다든지 뭐 낫을 빌려준다든지. 그죠. 자, 그리고 그 대가로 농부의 수확에서 일정 부분의 이윤을 또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주와 자본가가 자기 몫들을 가져가고 남은 것이 임금인데요. 즉 지대와 이윤을 뺀 나머지가 노동자의 몫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요약을 해보면 토지 소유권과 자본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노동자는 더 이상 자신의 노동으로 만들어낸 어떤 산출물을 완전히 내 몫으로 다 갖지 못하게 되었고 지대와 이윤을 지주와 자본가에게 먼저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가 노동자의 몫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서의 약간 뉘앙스를 보면 약간 그 노동자의 입장을 조금 안쓰럽게 보는 약간 그런 시선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안쓰럽긴 한데 네. 또 생각해보면 그 자본가가 돈을 안 빌려줬으면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당한 지대와 정당한 자본 이익은 당연히 지불해야죠. 그렇죠. 네. 책으로 돌아와서요. 네. 자, 책에서는 노동자의 불리한 입장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노동임금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고용주 이 둘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데 네. 이 두 집단의 이해관계는 결코 같지가 않죠. 완전히 다르죠. 네. 거의 상반된다고 볼 수도 있지. 그렇죠. 네. 이 노동자는 가능한 많이 받기를 원하고 조금 일하고 많이 받기를 또 원하고. 고용주는 가능한 적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전자는 자꾸 임금을 올리려고 하고 후자는 임금을 내리려고 하죠. 맞. 자, 책에 따르면 고용주는 수가 적기 때문에 훨씬 쉽게 단결할 수 있다고 해요. 이 게다가 국부론이 집필될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도 고용주가 유리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노동법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도 보면 사실 네. 고용주들이 어떻게 합의하고 네. 단합하고 네. 하는 것들은 법으로 막아놨잖아요. 네. 그게 쉽기 때문에. 네. 자, 영국 의회는 임금을 낮추기 위한 노동자들의 결합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을 제정했지만 임금을 올리기 위한 고용주의 결합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도 만든 적이 없대요. 옛날엔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의 설명을 좀 계속 읽어볼게요. 네. 고용주들의 단결은 드물지만 노동자들의 단결은 자주 일어난다라고 흔히들 착각한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세상 일에 대해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들이다. 고용주들은 어디서나 일종의 묵시적이고도 지속적인 균일한 결합 속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결합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하는데 이는 그것이 예외적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흔하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고용주들도 때때로 노동임금을 그 실제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특별한 결합을 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결합을 한다. 네. 이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는 사실 우리가 흔히 목격을 하잖아요. 뭐 네. 파업을 한다던가. 네. 근데 고용주들의 모임은 우리가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네. 드라마에서 보기는 했어요. 맞아요. 근데 아담 스미스는 이미 그 당시에 대기업과 노조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였군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 거죠. 세상의 그 진리, 원리는 네,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형태만 변하지. 음, 본질은 크게 변하지 맞아. 않는데 이렇게 노동자가 불리한 입장이고 고용주들이 분쟁에서 일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해도 임금에는 결코 밑으로 떨어질 수 없는 일정한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네, 맞아요. 그때 또 이 개념이 나온 거죠. 오. 예. 이 장기간 동안 이 일정 수준 이하로는 낮출 수가 없다고 하네요. 맞아요. 결국 고용주도 일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한대로 임금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네, 맞죠. 자, 국부론에 따르면 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며 임금은 최소한 그 생계를 유지할 만큼은 되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임금은 단순한 생계 유지 이상의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정을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노동자 계급은 첫 세대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첫 세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게. 즉 자식을 키워낼 수 없다는 것이죠. 아, 그러네. 네, 자기 세대에서 끝난다. 네. 네네네. 자, 이 점에서 아담 스미스 시대의 다른 경제학자 칸티용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노동자라 하더라도 어디에서든 최소한 자기 생계의 2배를 벌어야 한다. 그래야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자녀 둘을 키워낼 수 있다라고요. 이게 가장의 무게에 대해서 네.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숫자로 표현했어. 숫자로 정확하게 네, 알려줬네. 2배. 예. 자기 생계의 2배는 벌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2사람 목숨 벌러서 자녀 한 둘 정도는 잘 네. 키워낼 수 있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럼 최저 그 임금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거는 생존에 대한 최저. 그거는 진짜 그죠? 자기 생계에 네. 대한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자손 번식까지는 힘들지. 힘드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를 표하게 되네요. 그쵸. 그 생계를 책임지고 또 그 2배만큼 벌어서 자식들까지 다 건사를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우, 옛날 어르신들 진짜 옛날 분들은 가장이 막 10명 이상 가족도 부양하고 그랬잖아요. 와, 진짜 그 시대를 사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럼 몇 배를 벌어야 되는 거야. 10명을 부양을 하려면.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는 살림미천으로 막 일찍 노동 어린이들도 노동에 과거에는 일찍 참여를 했었던 것도 그쵸.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참, 생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슬픈 과거네요. 그러게요. 자, 책으로 들어와서요. 네. 노동 생산성의 증가와 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 1권 7장의 노동임금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그래요? 그 이제 스미스 교수님께서 노동이 가격의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치. 그런지 이 임금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몇 부에 좀 걸쳐서 앞으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을 것 같긴 해요. 이 경제 자본주의 경제 노동이라는 게. 그렇죠.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지. 지금 현대 자본주의로 오면서. 그렇죠. 인간의 노동 자체가 이제 그게 많은 것이 기계와 기술로 대체되면서 그죠. 맞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그 국부론에 나올지 또 궁금해지네요. 노동에 대한. 네. 개인적으로는 국부론을 공부하면서 이 경제의 과거 뿌리부터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어떤 초석을 다진다고 해야 하나?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아우, 네. 그래요. 네. 저도 뿌듯하네요. 자, 쓸공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세계 곳곳에서 듣고 계실 텐데, 특히나 국부론 원정대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들, 참, 끈기가 참 대단하신 거야, 진짜. 사실 뭐 국부론 원정대를 또 특히나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같이 뭐 고등학생 아이랑 듣는다거나 네. 그러면 도움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끈기 있게 네. 저희 다 같이 네. 밀고 나가면 좋을 것 네, 같아요. 함께 밀고 나가봐요. 네. 자, 이번 주는 열심히 경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다 같이 실공합시다. 실공합시다.